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CJ 문제는 사실상 주제 문제와 일치 문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독해 파트는 크게 주제와 일치로 나뉩니다.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이 글의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핵심을 물어본다는 측면에서 다른 여러 가지 키워드로 또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목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필자의 의도나 이 글의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형태의 문제가 제시되건 간에 결국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이 글의 핵심을 물어본다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 문제는 핵심이 아닌 것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의 형태로 주로 출제되곤 하는데요. 세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정보 자체가 제시문의 커다란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지는 못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흥부 자식이 12명인지 13명인지 요걸 가지고 정답과 오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일치 문제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일치 문제는 핵심이 아닌 것을 물을 수도 있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을 물어보는 문제는 핵심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제시문 전체를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문장들은 사실상 다 핵심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논리를 받아들였을 경우 당연하게도 그렇다면 제시문의 일부만으로도 이 글의 주제를, 이 글의 핵심을 주관식으로 쓰지는 못해도 객관식으로 맞춰낼 수는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화제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단락이라는 뜻도 되고요. 우리말은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런 표현이 제시문의 중반 이후에 나왔다면 거기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고마운 표현이 있다면 거기부터 보시고요. 이도저도 없다 그러면 세 문장 정도를 읽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 부분에만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돼요. 이게 아니라 글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주제를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는 주제를 더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시문의 어느 부분을 봐도 주제가 드러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우리가 손쉽게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아닌 것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제시문 전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흥부자식이 12명인지 13명인지는 우리가 제시문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구석구석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힘든 정보이거든요. 따라서 핵심이 아닌 것을 물을 수도 있는 일치 문제는 시간을 좀 쓰시고요. 주제 묻는 문제는 시간을 좀 아끼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법론적인 내용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더 집중해서 읽었는가, 얼마나 더 몰입해서 읽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또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일치 문제의 탈을 쓴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제 문제도 제목이나 요약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요.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면 다음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대단하고 뭔가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 같은 문제들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모든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정확하게 잘 읽었는가를 묻는데 포인트를 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뭔가 더 어려운 표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확실히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는 주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시간을 아끼는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심이 2000에서 6000m인 깊은 바다를 심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로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뚱한 느낌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몰입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몰입했을 때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가장 높고요. 이 글을 이해해내는 능력을 묻는 것이지 글씨를 읽는 능력을 묻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죠. 마지막 부분 보시면 어디부터 볼까요? 그러나, 따라서 이런 고마운 표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한 세 문장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심해 생물은 대부분 체내 발광을 하는데
그렇답니다. 루시페린이라는 발광물질이 단백질 효소인 루시페이스에 의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빛이 난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게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해 아귀와 같이 일부 생물의 경우 공생하는 박테리아가 발광해서 빛을 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방식으로 빛을 내고 이런 애들은 이런 이유로 빛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러한 빛은 먹이를 구하기 힘든 심해 환경 속에서 먹이를 유인하거나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읽은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정도의 바다를 심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심해 물고기들은 빛을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빛은 먹이를 유인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빛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걸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제 물어보는 문제에서 정답은 내가 읽은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독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좋은 얘기, 맞는 얘기, 주제스럽게 생긴 선택지를 고르시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멋진 말이 주제가 아니라 내가 읽은 내용이 주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선택지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선택지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심해에 미치는 영향, 되게 멋져 보이는 선택지이기는 하지만 내가 읽은 내용하고 전혀 일치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정답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이번 선택지 보시면 심해에서 생물이 살아남는 방법, 내가 이걸 읽었죠. 빛을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이나 먹이를 구한다라고 했던 것 읽었잖아요. 따라서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물어보는 문제 맨 위에다가 내가 읽은 게 답이다 라고 큰 글씨로 써놓으실 것을 권해드려요. 우리가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시간을 아끼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제시문을 전체 다 읽지 않고 지금 답을 고르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요.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사한 답을 고르려는 경향이 더욱더 강력하게 발휘되는데 철저하게 내가 일부만 읽기는 했지만 내가 읽은 내용이 답이다. 내가 읽은 내용이 포함된 선택지가 답이다. 라는 이 원리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되겠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읽었는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집중력 있는 독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